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돈도 없다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김정은과 그 주변 세력들은 세계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도대체 왜 나오고 있는 건지 오늘은 오랜만에 북한 경제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트럼프 후보가 나토 해체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화당 내에서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자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그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홍 앵커에 질문을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일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이죠. 그런데 외형상으로 사회주의 국가인데 예. 경제 사정으로 보면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30분 동안 양당 후보의 어떻게 보면 TV 토론의 프리뷰 저도 잘 봤는데요. 예. 아마 북한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민감한 사항인지 오늘 김정은 얼굴 사진도 걸지 않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올해 들어서 세계 각국의 한 76개국의 선거 과정 중에서도 예. 이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그렇죠. 지정학적 플러스 경제학. 그래서 지정학적이 경제학으로 같이 영향을 미친다 해서 예. 지오폴리티컬 이코노믹 해가지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 세계적으로 보면 이 지정학적, 지정학적 위협의 가장 핵심 요충지가 예. 한반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리 내부보다도 밖에서 더 관심사를 보였던 것이 지난 2월 달에 한국이 남한이 쿠바와 전격적인 외교죠. 예. 이 문제로서 남북한 관계 문제, 특히 남한이 어떤 시각으로 나올 것이냐, 북한이 어떤 시각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세계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돼서 과연 완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강경하게 더 강경해야 됐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던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 관계가 내부적 문제로 되다가 국제사회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 대선을 향해 뛰는 두 후보,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가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대지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미국의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국제사회의 사실 지정학적, 지역학적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이런 사항이요.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남북 관계에서 동일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렇죠. 동맹국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트럼프죠. 1기 때도 그렇습니다는 지금 2기 집권을 위해서 가는 트럼프의 모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리스에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막말파동, 이건 공화당 내에서 자제라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과 이번 주에 걸쳐서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하는 입장을 했습니다. 이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굉장히 트럼프가 대선에 표심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발언을 좀 자제하라 하는 입장인데요. 나토 탈퇴와 관련해서 남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무임승차론이죠. 그렇죠. 주한미군 이대로 둘 수 없다. 경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철수된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푸틴과의 연계, 김정은의 연계도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북한 문제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아주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에 맞춰서 최근 들어 김정은도 지금 우리에 대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의 말에 비춰서 속도라든가 발언 횟수도 비슷하다. 이렇게 한국의 군사 관련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이색적으로 들었는데요. 트럼프가 남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김정은도 남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정은이가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강경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사정은 또 김정은 개인적 사정은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의 4자 관계, 6자 관계를 보면 핵심적인 미중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아주
북한과의 꼭 유리한 관계만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제어하고는 대부분 다 김정은, 특히 북한의 아주 불리한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청가격 발언을 할 만한 이러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과거에는 유일한 동맹국인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동맹국 관계가 깨진 것이 중국과의 문제죠. 러시아에 다가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립된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타고 줄타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죠. 예. 사실상 우리가 줄타기 하면 한쪽에 삐끗하면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나이프 에지 시어리에서 예. 이렇게 칼날이를 가는 경제 이론해서 삐끗하면 작두에서 타진 무속인이 삐끗하면 그냥 큰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례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자, 중간자에 놓이는 한국, 여기서 이제 남한이 되겠죠. 남한이 지금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러시아는 이미 푸틴이 군국주의가 됐죠. 그렇죠. 중국도 대만과 관련해서 경하태선 군국주의가 되지 않겠느냐. 예. 해리 키신저의 예언. 북한도 군국주의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변이 이렇게 군국주의가 된 상태에서 한국 내부적으로 지금 북한과의 문제에서 너무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남북한을 플레이해서 동북아의 4자, 6자의 관계 속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작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받아들일까 하는 이 측면에서는 네. 한 번 정도는 오늘 아침에 퀘스천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북한의 경제 상황이 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거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유독 북한의 경제 사정이 더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한 관계가 일종의 바로메타죠. 예. 관계가 개선돼서 대북 지원이 될 때는 북한 경제 좋고, 그다음에 악화될 때, 지금처럼 악화될 때는 대북 지원이 안 돼서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군국주의가 이게 무서운 것은 예. 김정은, 북한 전체보다도 김정은이가 최대 위기에 봉착할 때는 자기 체제를 위해서 돌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군국주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예. 어쨌거나 자기의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뭐 김정은이가 북한 인민을 위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본인의 체제, 주변 세력의 기득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관계가 악화될 때 돌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사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는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됐다. 아이러니하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관계를 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는 예. 좀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죠. 근데 경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2017년 테러적 선거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는 아시겠습니다만 테러적 선거로 지정하면 무역거래든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다 하는 것은 다들 다 아실 겁니다. 특히 북한의 이렇게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완전히 격리된 예. 사실 지금 상태인데요. 어떤 형태든 지금 접근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경제 입장에서는 달러 사정이, 외화 사정이 아주 위험수를 넘어서 뭐 디폴트 됐다는 것은 1975년 이후에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환 사정이 거의 바닥이 됐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게 초반에 제가 홍영커의 예. 상식적인 질문, 사회주의 국가냐, 자본주의 국가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예. 북한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외형상으로는 사회주의과 공산주의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예.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자본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민들은 내부적으로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 대부분 다 해외에서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지금 봉착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배급에 따라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김정은과 기득권 세력, 거기에 김정은 세력의 굉장히 황금 열쇠를 갖고 있는, 이 황금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 전부
이 아보는 계층들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우권을 갖고 있고 배우권을 가져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지금 인민들의 경제 고통은 극에 달한다. 예. 중국도 엊그제인가요? 인민들의 이렇게 올해 반발의 횟수를 해외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약 18배가 급증하고 있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은 더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꽁꽁 태제적으로 해더라도 예. 대서방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에 통제해서 그렇지 지금 인민들의 발만은 자기 생명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경제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어찌됐든 개방사회, 인터넷을 통한 개방사회에서는 지금 처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이상기후에 아주 최고조에 달했죠. 북한이 이렇게 보면 김정은 것처럼 이게 뭐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예. 뚱뚱한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뭐 알겠습니다. 제 속심정은 그보다 더 이렇게 아주 격하해서 발을 하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물에 그냥 홍수 같은 강물에 자기의 생명을 위협쓰고 보트를 타고 가는 광경을 이게 우리 내부보다도 국제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김정은 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자신의 어떤 마지막 보류 상태에서 그런 행위들을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내부보다도 밖에서 더 이렇게 화제가 됐던 장면들을 시청자분이 다들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예. 얘기만 들어도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 확실히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 자료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 경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예. 북한의 성장률이든가 경제 지표는 북한이 시청자로도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통계원에서 자기 자신의 성장률이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고정자산이라든가 설비 투자 제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통계 조작 문제가 생기죠. 근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실 내부적으로 통계는 있겠죠. 그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에 시기가 좀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6월 전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게 북한에 대해서 성장률이라든가 하는 경제 지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이렇게 이렇게 북한의 정을 보면 그 성장률을 구성하고 있는 총상표별 구성도를 보면 무역 개방도가 50%를 넘습니다. 이때 아까 홍영표에서 예.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냐 자본주의 국가냐 할 때는 예. 엄밀하게 따지면 개방 경제입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이 안 되면 북한 경제가 어려집니다. 예. 올해 들어서 한번 러시아의 무기 수출 관계로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성장률은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또 예. 한국은행도 대표적으로 뭐 북한에서 실상을 갖고 통계하는 게 아니라 추정 자료거든. 저도 뭐 그렇죠. 예. 한국은행에 있을 때 사실 그 GDP 추계라든가 이런 걸 해봤습니다는 사실 북한 성장률 같은 자리도 아주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추세만 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테러 적성 후에 북한의 성장률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딱 두 차례가 플러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2019년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플러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오늘 아침에 할 말이 많습니다는 여기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에 중앙방송을 통해서 남한의 성장률보다 북한의 성장이 더 높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2022년에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효과입니다. 베이스백 때문에 성장률이 작년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4%대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예. 북한이 한 3%대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중앙방송을 통해서 한 남한 성장률보다 높다 하는데 그런 2020년 성장률이 거꾸로였기 때문에 기저효과다. 예.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추세적으로 3년 연속 퇴임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보면 통계가 잡히고 있는 제도권보다는 암시장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경제 관계가 되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암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흐르다 보니까 북한의 권력층들이 부정부패가 암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북한 경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북한 인민들의 반발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렇게 하면 예. 이것을 우리나라의 뭐 매일경제도 마찬가지고 경제신문에서 왜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 자막을 보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북한의 환율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고정환율제입니다. 근데 약간 밴드폭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5년서 관리변동 환율제다 하는데요. 북한은 공식 환율이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관리변동 환율제입니다. 룸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조차도 고정환율제에서 공표하는 공식 환율, 이거는 시장과의 괴리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 환율도 2019년 화폐 경제하면서 아시겠지만 장마당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도권의 시장이 장마당 경제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형성되는 환율보다도 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율이 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블랙마켓이거든요. 자막이 빨리 돌아가긴 했습니다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환율에 대해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것이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블랙마켓의 환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암 시장의 환율은 어떨까? 왜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것을 다루지 않을까? 연초에 8,000원까지 급등했던 것도 아마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쿠바 사태, 예. 쿠바 수교 관계에 있을 때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가 8,000원이었으면 달러당. 지금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면 국제사에서 보면 15,500원, 16,000원까지 잡힙니다. 그때 대비해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김정은의 뻥튀기 작전이 실패했던 거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가 예. 이 얘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중앙일보인가 이렇게 칼럼에서 썼습니다. 예. 그래서 뻥튀기 작전이다. 이 뻥튀기 작전이 뭐냐면 환율이 급등하니까 수입물가가 급등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근로자의 공식 임금은 3,000원입니다. 그러면 저 환율 수준으로 볼 때는 50센트로 떨어집니다. 예. 실제 구매력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뻥튀기 한 거죠. 근로자들이 불만을 저게 50센트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그래서 3만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임금이 저렇게 올리다 보니까 명목임금이 올리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율의 급등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리 불만을 제기하고 그냥 이렇게 숙청하고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야죠. 그래서 인민들의 경제 고통에 따라서 지금 인민들의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다. 예. 그래서 통제지만 인민들의 반발이 지금 중국보다도 더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북한 경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북한의 외환 사정도 거의 바닥났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무기 수출,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이 나오는 거죠. 국제적으로 보면 바세나르 체제, 이 예. 바세나르 체제라는 것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아마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했을 때는 이 바세나르 체제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유엔에 탈퇴하면 바세나르 체제까지 탈퇴한다. 예. 그러면 미국이 사실 핵무기 공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방어막이 아무리 이스라엘과 같은 아이돔에 의해서 된다 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사실 미국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 국민의 젊은 사회에서는 또 공화당 내에서도 같이 대선을 향해서 가는 공화당 내에서도 유엔의 탈퇴 문제는 당시 진짜 앞서가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내부적인 자조 섞인 목소리가 예.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바세나르 체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인류에서 보면 생명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ICM 대륙간 발도탄 미사일 네. 같은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보면 사회주의과든 공산주의과든 전부 금지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나마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무기 수출에 밀수 수출에서 사실 외화자금 사정을 받고 있는 북한의 그 자금질이 차단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당히 의미가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에 이 바세나르 체제의 통제 체제가 왔을 때 지금은 좀 적었습니다는 이양구 소장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민간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돼서 그때 사회적으로 파장을 예. 많이 일으켰던 보고서이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는 많습니다는 사실 다음에 트럼프가 재집권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아주 하나하나 조목들이 보고서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90년대
근데 그런 외가 통제가 되는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3대 수출 품목이 완전히 이렇게 수출이 통제된 상태죠. 왜냐하면 테러적 성국 지정 문제 그렇죠.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해 한국의 수출이 일본보다 제친다. 근데 전업종이 가장 수출이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 때문에 일본을 제친다. 근데 우리는 반도체 어떤 첨단 수출 제품들입니다. 근데 북한의 3대 품목에 대해서 보시면 북한이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가 어디가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석탄입니다. 그다음에 섬유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입니다. 이 섬유도 개성공단에 우리가 했었던 문제 거기서 공화시켜서 그걸 다시 재가동해서 거기서 나온 섬유 제품이 다른 데 섬유 제품보다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 들어가서 이게 놓고 올 때는 그만큼 기술 인수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나오는 섬유 제품들이 그나마 한국의 그 섬유 관련된 수출이 남아 있어서 그 제품이 그래도 수출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이게 3대 수출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북한의 노동자들 밖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어떤 형태든 외화벌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 사정에서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 되냐? 북한만큼 달러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이것을 달러라이제이션 하는데요. 김정은조차도 북한 돈보다는 달러를 더 선호합니다. 북한 인민들은 북한 돈에 대해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오로지 달러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 사정으로 볼 때는 외화 사정에서 달러에 의해서 경제 거래 결제 통화하는 경우가 북한만큼 그 심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달러라이제이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뭐 북한에 얘기할 때마다 김정은 맞받아서 그런 내부적 사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면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거래, 그다음에 각종 해킹 해서 보이스피싱 문제라든가 해서 남한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런 문제가 지금 최후의 보리책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외화 자금 이런 측면인데요. 김정은이가 해외에 갖고 있는 자금이 많습니다. 그렇죠. 밖에서 여러 가지 조세피적이든 갖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쓰지 않고 이렇게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더 심해지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군국주의자의 최고 통수권자의 모습이 과거의 가다피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자 정말로 북한의 인민들을 이어는 거냐 할 때는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확답을 가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제 경제 사정이 뻔한데요. 세간에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김정은과 그 주변 세력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쉽게 번다.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사실 사실 오늘 주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렇게 돈 벌 곳도 없고 우리 내부가 이렇게 쓸 돈도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는 앞으로 그 돈을 쉽게 버는 돈 냄새 많이 만드는 와다네브 부인이라든가 이런 또 최근에 뉴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왕씨 부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시간이 가지면 오늘 것처럼 이렇게 뉴욕 시장이 증시가 없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기득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뚱구두가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북한이 이렇게 기득권들이 북한의 아비트레이지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공식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00원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북한에 이렇게 금융기관에 가서 은행들이겠죠. 내 돈 북한 돈 100원을 주고 1달러 달라고 하면 안 주겠습니까? 주겠죠. 근데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블랙마켓에서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겠죠. 제3자를 통해서 블랙마켓 하면 1달러에 15,000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환시장에서 아비트레이저랑 마찬가지인데 이 용어 자체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외환시장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암시장에 팔면 14,900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자기 노력도 없이 가장 돈을 쉽게 버는 거죠. 이 고통 속에 북한의 인민들은 환율이 폭등해서 수입물가 급등해가지고 인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쉽게 번다 이것을 새겨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있잖아요. 인민들의 경제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암시장에 미 달러가 들어가면 환율이 급등하지 않거든요. 예. 환율을 희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과 기득권 세력은 암시장에 달러가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환율이 급등해서 본인들이 아비트리지 느끼는 쉽게 벌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커지니까 뭐냐? 암시장에 인민들의 고통과 강제 위화를 차단해버리는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책에 보면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더 북한에서는 더 이렇게 인민들이든 김정은이든 기득권이든 달러를 더 선호한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하면서도 북한 내부에서는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돌출적 행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 바로 뒤에 있는 이 인물 짐 로저스가 지금 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분이 상품 투자의 기재입니까? 제가 제가 2015년부터 매년 이렇게 9월달 이후에는 또 한국의 기자분께서 예. 이 사람이 책을 쓰지 않습니다. 음. 그냥 불러주는 거 가지고 책을 써서 여기서 돈 벌고 나가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왜 이 사람이 상품 투자의 규제입니까? 이 양반 얘기 같은 경우는 항상 북한 돈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 내 전 자산을 해서 북한 돈 사고 북한의 채권을 사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양반 시각대로 북한 돈을 샀다면 지금 뭐냐 1달러에 15,800원까지 갔습니다. 북한 돈이 폭락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보면 해외에서 뭐 저명한 사람도 반드시 맞히는 건 아닙니다. 외신을 전할 때는 항상 뭐냐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김정은 사장 말씀대로 항상 뭐냐 가려서 얘기해야 된다. 그게 한국경제TV를 비롯해서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의 공신력, 우리나라의 언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마치 미국 사람이라 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뭐냐 반드시 한국 사람 것처럼 이렇게 시청자분이 똑똑한 사람한테 그런 외신을 전해줄 필요가 있느냐. 짐 로저스가 내 전자산을 타서 돈을 사니까 북한 돈 사세요, 북한은 채권을 사세요 하는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지금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서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지구명에도 들어가고 있는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보면 예. 김정은이가 사실 그 세계에서 가장 돈을 쉽게 벌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 속사정을 보면 지금 북한의 인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기득권을 내리기 때문에 같은 동족 입장에서는 예. 같은 그 민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눈시울을 적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제발 뭐냐 이렇게 10월 달 들어서 짐 로저스와 이렇게 책이 나오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 돈 사세요? 북한의 채권 사세요? 북한 채권 있잖아요. 지금 뭐냐 1975년 디폴트 이후에 프라이머리 국채를 사는 거 아닙니다. 세컨드리 국채입니다. 이거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예. 이거 사겠습니까? 남북한 통일이 은되게 되겠습니까? 남북한 통일이 돼도 동서독 통합, 저도 키일 연구소에 있어 화폐 동서독 통합 교육을 해서 자 그렇게 맞춰지진 않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외신의 짐 로저스 같은 이런 사람들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자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